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경어선사가 지금 장소를 하고 있죠. 긴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수련령의 헌천곡이요, 산림요관 촉만두로다. 다하사란 장소리비니 장복히의 등한수구나. 수련령의 헌천곡. 수련은 뭐야? 물에 연달아 있다 이런 말이야. 큰 바다에 영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엄청나게 큰 바다를 영해라고 하죠. 큰 바다의 영에서 헌도 마찬가지요. 아주 요란스럽게 헌사타 하죠. 그래서 이 영자는 큰 바다 영자예요. 큰 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요란스럽게 불러대는 그 천곡의 노래. 이 천곡이 뭘까요? 파도 소리를 경어선사는 천곡이라고 그래요. 멋지죠? 역시 대시인이고 대문장가신데 파도 소리를 천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큰 바다가 연해 있는 이 큰 바다는 뭘까요? 큰 바다는 이게 바로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압록강이 우리가 이게 이 두만강이 이리 가고 압록강이 이리 가죠. 그러기만 한번 자랑해봐. 아주 분필도 아주 그냥 찌들찌들하고만.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 여기가 너무 뚱뚱하네. 저기 그치? 여기가 너무 뚱뚱하니까 이렇게 좀 잘라. 이렇게 뚱뚱해졌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거는 기억고 그래야 돼. 이건 제주도, 여기는 울릉도, 독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렇게 해서 이 백두산에서 이렇게 흘러 발원돼서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무슨 강?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푸른 물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이쪽이 두만강. 그러면 여기 큰 바다에 연한 곳이라는 것은 이 서해 바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큰 바다가 연해가지고 압록강이 전부 다 서해 바다로 가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압록강을 건너면 어디예요? 만주예요. 만주. 요동땅. 그래서 지금 경어선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련령의 헌천곡이라 큰 바다를 연달아 있어서 물이 접해 있어서 그 파도 소리가 요란한데 그것이 어떻게 되나? 그 파도 소리가 그 천곡을 불러 1000번 만번 출렁거리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산림요관 촉만두라. 산속으로 산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요원해. 요원하다는 건 뭐죠? 보이지를 않아. 엄청 멀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래요? 그 산을 따라 들어가면은 중국의 요동 땅으로 가는데 그 요동 땅이 요원해서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요동 땅은 멀어라. 산림요관 거기를 관계되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촉만두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 촉자는 무슨 촉자예요? 봉우리 촉자죠. 봉우리가 10,000개가 넘게 쭉쭉쭉쭉 뻗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도 산림이 울창하고 큰 산들이 많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어서 넘기가 어렵더라. 즉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강계에 와가지고 어떤 그 누각에 올라갔어요.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착
바라보니까 그냥 요동 땅으로 가는 길이 멀고도 멀은 게 산들이 막 이렇게 우르창창이 있어요. 촉촉이는 촉촉이에요. 촉촉. 산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하죠. 촉촉. 맞나? 촉촉촉촉 우거져 있다는 우거질 촉. 쪽쪽에 있는 뻗어 있는 그것이 만 개의 머리라고 하니까 그냥 이 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가로지른 산천들이 뾰족뾰족한데 봉우리가 얼마더라. 몇만 개나 되는 듯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하사란 장소립이요. 해가 다하사란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서 의지하면서 땅땅땅땅땅땅이면서 장단을 치면서 뭐를 불러야 돼? 이 경화선사가 흥이 많으세요. 흥이 많으셔가지고 휘바람을 부를 때도 꼭 장단을 치면서 불렀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장단을 두드릴까요? 난간에 두드리겠죠. 석양, 사자는 이거 서자는 석양날 비스듬할 사자죠. 석양 난간에 기대가지고 긴 휘바람을 서서 부는데 두드리면서 장단을 치면서 휘바람을 길게 불고 서서 뭐라 그래요 이제 장부 기읒 등한수라. 장부가 어찌 기자죠. 장부가 어찌 있겠는가. 뭐가 있겠는가. 등한수 수심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등한이라는 것은 무심히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 말인데 그냥 모든 이 가슴속에 묻힌 이 해포를 등한히 하자 이런 얘기야. 에이 그걸 뻗으려고 수심을 하겠는가. 그냥 등한히 하면 되지 뭘. 이렇게 해서 경호선사가 그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뭐를 하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장단을 치면서 내가 사나이 장부인데 말이야. 뻗으려고 이걸 근심하겠는가. 그래서 공연히 이 공연이는 등한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공연히 내가 수심만 하겠는가. 그 수심이 어찌 있겠는가 이런 말이야. 누가? 내가 소위 장부인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여기 와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큰 바다 연하여 요란한 파도 소리가 천번 만번 출렁이고 요동 땅은 멀기도 하구나. 이 요자죠. 가로질른 산천이 뾰족한 이 봉우리가 몇만 개나 되는 것 같더라 이 말이지. 석양 난간에 기대서 장단을 치면서 휘바람을 길게 불고 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장부가 어찌 있겠냐 이 말이야. 등한히 수심하는 거. 그러니까 공연히 수심만 하는 것이 어찌 있겠는가. 그냥 탈탈 털어버리자. 이렇게 해갖고 경화선사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죠. 서쪽 편방 큰 고을에 높은 두각은 바로 금계읍성의 두각으로 보이는데 경화가 북행을 감행한 지가 8년이죠. 1904년에 떠났으니까. 그래서 멀고 먼 지난 날들이 얼마나 흘렀던가. 별 그림자가 깜빡이는 이 밤에 산보나 하여 불거나 두견이 오는 간장이 찢어진다고 말하는 경화선사는 마음은 편치 않지요. 강물은 바다에 연해서 요란한 파도 소리가 또 설레고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 요동 땅을 가고 싶은데 산천이 너무너무 뾰족해요. 근데 경호선사가 결국은 요동 땅을 갈까요? 안 갈까요? 요동 땅을 가요. 요동 땅에 가서 남긴 시가 몇 수 안 되지만 요동 땅을 갑니다. 그래서 이 경어집 지은다고 할 때 뭐죠? 방한암 스님이 원래는 1935년에 1931년에 그 경어선 만공 스님이 이 자료를 다 가져가서 경어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다시피 경어에 법하는 따를지언정 행린을 따르지 말라는 말 때문에 서로 언쟁이 생겨서 그거를 만공 스님이 다 자료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공 스님은 1935년에 기하고 불교라는 잡지에 그 경어집을 올려요. 그래서 경어에 법하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는 그 구질구질한 말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동안 많이 괴롭혔죠.
근데 절대로 그건 옳지 않은 말이에요. 경허선사의 행리는 그 자체가 구애받지 않은 깨달은 선지식으로서 하는 행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리가 있어요? 어떤 행리가 있죠? 역행의 비도라고 해야 하네요. 행리는 비도예요, 비도. 그래서 역행과 있고 순행이 있어요. 근데 이 저급한 말하자면 하근기들은 역행은 보지 못하고 순행만 봐요. 그래서 경허선사의 그 행리가 뭐 마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경허선사는 역행이건 순행이건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위산영우도 거기에 써있죠. 법화는 중요하게 여길지언정 행리는 귀하게 여기죠. 왜? 깨달은 자는 그 행리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매인과예요.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비도라고 하잖아요. 비도. 비도인데 역행과 순행이 있어요. 그런데 역행과 순행을 역행과 순행을 바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하는 행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만공스님이 늦게 그 경허집을 그러니까 1931년에 했는데 43년에 펴내니까 12년 동안 못 펴내고 있죠. 그래서 12년 동안 이 경허선사의 시를 포함해서 그거를 12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12년 만에 그 만해 한용운 스님한테 갖다 드려요. 언제? 1942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기왕 이렇게 늦어졌으니 그러면은 그 경허선사가 그 삼수갑산뿐이 아니라 그 만주 요동 땅을 건너가셨다는 그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도 경허선사 시를 찾아오자 해가지고 이제 영운과 등암이라는 두 승려가 영운, 등암 다 써있어요. 뭐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약보에 다 써있어요. 영운과 등암이라는 승려를 보내서 만주까지 가가지고 다 뒤져갔고요. 만주 가서도 건지게 못 건지게 건져갔고요. 시를.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갔을 때에 요동 땅을 건너가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허선사가 지금 이 시에서는 바라보면 봉우리가 만개나 쪽쪽 뻗어 있고 쪽쪽쪽쪽 있어서 첩첩이라 언제나 요동 땅을 갈 수 있겠냐. 요동 땅이 멀고도 멀구나. 하지만 경허선사는 왜 그러면 경허선사가 요동 땅을 갔을까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간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 경허선사가 요동 땅을 건너가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김탁 짐작하기로는 김탁이를 대동하고 가지 않았을까. 김탁이 독립운동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경허선사의 이 독립운동 사상은 그 제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다시피 나중에 또 이거 배우겠지만은 경허의 새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책을 다 써놨어요. 근데 이제 표지도 못하고 있고 경허스님 평전도 지금 다 만들어 놓고 표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숨 쉴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다 해놓고 있는데 이거 다 강의 끝나고 그거 다 할 거예요. 근데 해월 스님도 그 일본 헌병놈 와가지고 이제 그거 내 칼 받아라 했잖아요. 그것도 했고 또 일본 또 누구 만공 스님 또 야마모토 거기에 그거를 또 거기에 저기에서 후려치고 또 수월 스님은 저 만주에 가가지고 우리 민족들을 민초들을 위해서 뭐 하죠? 십신 갖다 걸어놓고 주먹밥 싸주고 이게 다 경허선사가 그 남쪽에 있을 때에 그 제자들한테 다 암암리에 심어놓은 독립운동의 사상과 그러한 것을 행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했지. 그분들이 제자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 독립운동하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허선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전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 아프죠. 뭐 말할 것 없이 못난 내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강물은 바다에 연하여 요란한 파도 소리로 설레고 요동땅 가로지른 산천 산천 뾰족한 봉우리는 몇만 개나 되는 듯 석양난간에 장단을 치며 휘바람을 길게 불고 서서 장부가 어찌 공연히 수십만하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긴 휘바람을 길게 내부는 것으로 또는 길게 내부는 휘바람으로 탄식조의 긴 한숨 소리를 라고 할 수 있는 노승경어에 심란한 청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쪽 편방에 큰 강계 고을의 높은 두각은 바로 크게 여기 서문루라고 나오네요. 그렇구나. 서문루라고 합니다. 경화선사가 서문루라고 남긴 시가 북문루는 3개, 4개, 5개 있는 것 같고 동문루도 2개 있고 남문루도 있는데 서문루가 없어요. 이게 서문루군요. 그러나 멀고 먼 지난 날들이 얼마나 흘렀을까? 반평생을 남쪽에서 살았건만 비극적 현실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별그림자가 밤하늘에 가득 반짝이는 이 밤에 정말 달밤에 체조하고 있죠. 홀로 산보하는 노승경어는 숲속에서 자신마냥 궁색하게 우는 그 투견새 소리의 아름다운 소리마저 이쁘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가 경화선사 마음에는 어떻게 들리더라. 애간장이 찢어지게 들리더라 이런 말이죠. 큰 바다가 연해어 있는 이곳 변방은 큰 바다는 서해바다 그리고 강 이름은 동로강. 동로강은 가서 누구랑 합쳐? 압록강이랑 합쳐지죠. 그래서 요란한 파도소리가 천번만번 출렁출렁하고 들린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경화선사가 있는 이 서문루는 강가가 왜냐하면 서해바다니까 이 강계 읍성이 동서남북으로 이게 있었어요. 누각이. 그런데 이제 서해바다가 연해 있다 보니까 이곳이 서문루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곳의 누각은 서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바다에 접해 있는데 천번만번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요. 흑이야 뭐 강계읍성의 동문루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북문루에서 들리겠습니까? 남문루에서 들리겠습니까? 배가 고파요. 서쪽에 누각에 있으니까 서문루에서 들렸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로강이 압록강과 이렇게 합쳐지는 그 가까운 지류에서 이 경화선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었지만 요동 땅은 너무 멀려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천이
뾰족한 봉우리들은 몇만 개나 되는 듯이 산천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뭐죠?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넘기가 어려운 곳이고, 또 산천을 가로질러 있으니까 봉우리가 수만 개나 되는 봉우리가 겹겹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압록강 변에 가면 우리가 뭐가 많지요? 뗏목이 많잖아요. 그 뗏목 막 해가지고 다니는 벌목꾼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압록강 주변이 엄청나게 그 우거져 있답니다. 그래서 몇만 개나 되는 듯 층층하고 이곳 한계읍성 서문루 난간에 기대어서 창단을 치면서 햇바람을 길게 불고 있는 도승경어는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죠. 창부가 어찌 공연히 수심만 하겠는가. 이제 수심은 그만하자. 그래 또 해. 다음 시는 제비라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제비연자죠. 제비연, 제비연. 그래서 경화선사가 경화선사의 제2의 고향 어디예요? 경화선사 제2의 고향은 연암산 천장암인데 그 연자가 무슨 연자예요? 그 연자가 제비연자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비연자라 거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비바위라고 하죠. 제비바위에 앉아가지고 만공과 앉아서 많은 법문을 해주시는 곳이 제비연자 제비바위. 제비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또 제비를 좋아해요. 왜? 천장암이 그 천하의 명당이죠. 왜 명당이에요? 하늘이 감춘 절이니까. 천장암. 즉 하늘이 감춘 절. 그러니까 천장암은 아래에서 찾으려면 죽어도 안 보여요. 어디까지 올라야 돼? 천장암 마당까지 올라와야 천장암이 보이고, 또 누구한테만 허락된 절. 경화선사만 허락한 절이에요. 천장암이. 그래서 거기가 제비의 집, 제비집을 집소자라고 해서 연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화선사가 그 천장암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위대한 이 성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천장암의 연소열 때문에. 이 연소열 때문에 이건 집소자랬죠. 집소. 그러니까 제비집이에요. 제비집. 한마디로 말하면 제비집. 천장암이 연암산인데 거기에 제비집이 딱 들어있는 그게 천장암의 그 인법당 있잖아요. 거기가 딱 들어앉은 거예요. 인법당이. 그래서 거기가 바로 제비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연암산 전체에 제비집 연소열. 그래서 그 경화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고 보임을 6년간 하시고 또 떠나실 때 만공에게 전법계를 써주신 곳이 그 인법당. 그러니까 가시면 그 가면 써있어요. 천장암. 안 가신 분은 살아생전에 가세요. 꼭 가세요. 혼자 가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가세요. 멀어요. 그래서 제비라고 하는 시를 남기고 있어요. 동동사고 제청음이요 연자 필해일경심이로다 점소지탁 인케애니 유세 경신불불침이구나. 동동. 여기서 동동도 또 역시 의성어예요. 동동동동동동 배 그 북치는 소리. 그래서 동동동동 사고 실을 제자죠. 맑은 소리로 들려오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이 동동동동동동 사고 이 고자는 북소리죠. 북소리가 모여가지고 북소리가 어디로 실려? 청음에 실려오더라라는 얘기는 이 청음을 우리는 녹음이라고도 하죠. 녹음, 짙게 푸르른 녹음.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 날아오고 북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녹음에 들려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비가 날아왔으니까 이것도 3월이나 4월. 3월이 음력으로는 3월이겠죠. 녹음에 실려오고
여기에 지금 사고라고 한 게, 사고라고 하는 게, 뭐요, 그게. 우리 민간 풍속이에요. 민간 풍속인데,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민속. 하여튼, 민속 풍속의 이 하나가 사고랍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 북소리가 괜히 나는 게 아니고, 북을 치는데 어느 날, 4일날 친답니다. 근데 그 4일이 무슨 날이냐면, 입춘, 우리가 입춘요잖아요. 입춘. 그 다음에 또 입추. 그 다음에 그 뒤에 5번째의 술일에 토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울리는 고악을 사고라. 복잡하구만. 어쨌든 24절기 중에 하나의 춘분을 전후로 가장 가까운 무일. 무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말고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할 때에 그 무일에 해당되는 날인데, 이게 입춘에 춘분이 지나고 나서 가장 가까운 무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냥 복잡하니까 24절기 중에 뭐래요 이게 2월 4일과 3월 21일 춘분 사이에서 해가지고 어쨌든 4일이랍니다. 그런데 그날이 뭐래요? 토지 다른 거 빼고, 다른 거 생략. 무슨 날? 무슨 날?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 에이 복잡하네. 지금은 이런 걸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경허선사가 있을 당시만 해도 이런 풍습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 그 북을 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고라고 아까 써 있었죠. 그래서 그날 북을 치는 그런 풍습이 있어서 경허선사가 그날을 하필이면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무일,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할 때 그 무일날이 이 사고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제비도 돌아오고 토지신한테 뭐하게? 농사, 한 해 농사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우리도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옛날에는 농사가 최고라,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허선사 당시에도 이게 살아있었던 것 같죠. 지금도 살아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 사고 소리가 동동동동 들리면서 이 녹음에 실려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연자비례 일경성이요. 연자가 바로 제비자죠. 그러니까 이 제비를 높임말로 자자라고 해줬어요. 우리가 왜 그때 인포에 학자매처 했잖아요. 학자매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높임말로 할 때 자자를 써주죠. 그래서 이제 이 학을 자식으로 삼고 매화를 처로 삼는다 해가지고 그 인포가 나오는 것처럼 이 자자는 높임말이에요. 연자가 제비가 날아오니까 비례 날아서 오니까 일경심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경자지요. 경자. 일경, 하나의 경계가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경심. 가장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무슨 말이냐면 봄이 돼가지고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동동동동동동 북소리가 확 실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제비가 또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토지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고에 그 날에 4일, 그날을 4일이라고 한답니다. 4일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금상첨화로 제비가 날아와서. 하나의 경계라는 건 뭐예요? 토지신한테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긴 그 북소리인데, 그거를 넘어선 또 하나의 경계가 깊어져 가고 있더라. 누구 때문에? 제비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멋진 시를 지금 경선사가 읊어내고 계시죠. 점서지탁 인계에요. 뭐야 이게?
점자는 뭐야? 진흙으로 집소, 아까 제비소 집소라고 했어 안 했어요? 진흙으로 둥지를 만들어. 그 제비들 집 짓는 거 보면은 아시죠? 참 신기해요, 그죠? 우리 집에도 제비가 와서 꼭 집 짓기를 바라는데 옆집에다가 짓고 우리 집에는 안 줘. 난 더러워도 좋아. 똥 떨어져도 내가 할 건데 옆집에다 짓고 우리 집에 앉아서 속상해. 어쨌든 간에 제비가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 마당에다가 와갖고 초가집 이렇게 밑에다가 집 짓잖아요. 그럼 엄청 멋있고 좋죠, 그제? 그러니까 떠보고 아침마다 눈 뜨면 그랬는데 제비가 이렇게 진흙을 물어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붙여서 제비집을 이렇게 치면 엄청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점소 제비집으로 진흙으로 탁탁 만들어다 둥지를 만들고 지탁. 이 지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안다 이 말이에요. 제비가 뭐를 알아? 응? 의탁할 줄을 알아요. 누구한테 의탁할 줄 알아요? 지탁. 인간에게 의탁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동물들이 그거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냥 그 까칠한 고양이. 아유, 고양이는 왜 까칠어? 고양이는 원래 그 거만 아기가 서양 사람들을 발뒤꿈물이 때만큼도 안 한답니다.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집 고양이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겨. 네가 이겨 내가 이겨. 뭐니 한번 해보자 했는데 내가 지가 거만하게 해서 나도 거만하게 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지가 오더라고.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기싸움에서. 그런데 어쨌든 이 인간에게 의탁할 줄을 알아야 그 동물들이 귀여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에요. 누가? 제비는 인간에게 의탁할 줄을 아는데 뭐부터 할 수 있냐? 제비집 짓는 것부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제비는 아주 인간을 신뢰해요. 그래서 손에 닿을 만큼 제비집을 갖다 짓는 거예요. 집인 거 마냥. 그래서 제비가 호박씨 하나 물어다 주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서 제비가 둥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인간에게 의탁할 줄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든 어떻게 하더라? 인개애라 이런 말이야. 인간 개개 전부 다에게 모두가 그를 사랑해요. 제비를. 왜냐? 그냥 제일 아마 이 새 중에 가장 반가운 게 제비하고 까치 같아요. 그죠? 까치는 희망을 가져오잖아요. 제비는 박씨를 불어다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 반갑고, 까치집도 지면은 좋아. 대환영. 우리 집에 까치집 쳐도 나는 대환영. 제비집 쳐도 대환영.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인간들이 전부 다 그 제비를 사랑하니 유세 경신불침번이라 유세 세상을 떠돌아. 세상을 논의는 그 가벼운 몸짓. 제비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몸짓이 하도 가벼워서 제비를 말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물찬 제비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날쌔냐. 물찬 제비처럼 춤추고 물찬 제비처럼 놀고. 이 제비들은 세상을 논의는 게 그냥 아주 그 몸짓이 너무너무 경쾌하죠. 그래서 세상을 논의는 그 경쾌한 몸짓을 보면서 경어선사가 자신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말해요? 물불침이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 어떤 물건도, 어떠한 물체도, 어떠한 것들도 다 침범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침범하지 못하죠? 제비를. 제비처럼 이렇게 세상을 논의는 그 몸짓이, 그 경계가 아주 경쾌해. 그래서 거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또 어디서 오는 거다? 인간에게 의탁할 줄을 알 정도로 영특하고, 또 인간 집 밑에 와서 제비가 집을 지으니까 뭐 하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경어선사는 제비를 극찬하고 있어요. 우세렴농연하목이요 풍청항맥 대상금이로다. 고은부의 진강객이니. 또 진강객 나오네요. 참괴미충 방주심이로구나 이렇게 했죠. 우세는 뭐예요? 가랑비가 가느다랗게 오니까 우리를 가랑비라 그러죠.
또 우스갯소리로 손님이 반가우면은 이슬비라 그러고, 더 계시다 머물고 계시 더 머물다 가시오라고 해서 이슬비라 그러고, 손님이 꼴보기 싫으면 빨리 가라 해가지고 아이고 바깥에 가랑비가 내리네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는다 이런 얘기죠. 가라고 문구하는 거죠, 문구.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원사 가랑비라고, 가랑비가 오새가 렴농이 뭐요? 이게 뭐야, 이게 대나무 밭이죠. 주렴 염자죠. 이게 대나무 그 뭐라고 그래요? 발을 주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그게 연달아 있어요. 하목에. 여기서 여름의 나무죠. 여름나무에 연달아서 뿌리고 있더라. 어디에? 대나무 발에 격자창에. 그 격자창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주렴인데, 이 발이 뭘로 만들었다? 대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발을 어디다 걸어요? 주로 창에다 걸잖아요. 창에다가 앞에다가 걸어 놓는데, 이제 그것이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렴, 커튼. 주렴, 발. 그리고 이 롱자는 무슨 롱자예요? 롱자는 랑간농자. 많이 났죠, 랑간농. 그리고 랑간잠, 또 랑간모. 여러 가지 많이 나서 경사가. 근데 여기서는 랑간을 농이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대나무 밭을 쳐놓은 그 랑간. 그래서 여기서는 그 격자창이라는 표현으로 썼네요. 가랑비가 대나무 발레 격자창에 여름 뿌리고 또한 연달아서 이런 얘기. 연달아서는 뭐죠? 연이어서 어디에도 뿌리더라. 여름나무에도 막 뿌리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가랑비가 세차게 온다, 대충 온다, 세차게 온다. 그래서 어디까지 치받고 들어오고 있더라. 대나무발 격자창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더라. 격자라는 것은 이게 격자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된 문이 있잖아. 그 나무에 격자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뭐 이렇게 이런 무늬, 하여튼 격자문이라고 하죠. 그런 무늬에 발이 그렇게 내려치고 있고, 또 연이어서 어디까지 여름 나무들까지 막 다 뿌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풍청항맥 대상금이라 이렇게 그 대나무 그 창을 비롯해서 여름 나무에다도 갖다가 막 세차게 이 가랑비가 뿌리니까 무슨 기운이 느껴지더라? 서늘해요, 서늘해. 그래서 여름, 가을 기운이 느껴진다는 말 하고 있죠, 지금 갱. 풍청항맥 대상금이라 이런 말이야. 풍청, 바람이, 이거 맑을 청자죠. 풍청항맥. 여기 항은 무슨 항자예요? 항은 거리 항자죠, 거리. 우리가 항구라고 하야 하네요. 항구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꼬라가지고, 백자를 눌렀어. 길거리라고 썼네. 어쨌든 이 두 개가 항맥이 거리 항자, 길거리 맥자야. 둘 다. 그러니까 맑은 바람이 부르는 그 골목에, 그 거리에는, 여기에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제비가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이 마을이야 지금. 왜냐하면 제비는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고 마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항맥이라고 해봤자 거리가 길거리겠죠. 뭐 골목길에 맑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맑은 바람이 어떻더라? 띠를 이뤄가지고 띠대자잖아요. 연달아서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상금이라 이 말이야. 이 금이 뭐예요? 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 금자는 뭘 말하고 있더라? 가을의 신이라 했잖아. 가을. 우리가 금목수화토 해야 하네요. 이 상자는 뭐 장사상자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상금을 왜 썼을까요?
쭉 늘어져 있는 상점처럼 인가 보다 이게. 이 상자는 장사상자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상점이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쭉 늘어져 있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네. 헐, 대단해요. 이게 금자도 오행으로 금목수화 또 할 때에 가을이라는 뜻이 있고, 이 상자도 금목수화로 따질 때 가을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방위로는 서쪽이래요. 방위로는 서쪽.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모르면은 우리가 이걸 해석을 못해요. 근데 뭐래요? 방위로는 서쪽이고, 이 상금이 오행으로는 가을, 또 방위로는 서쪽. 근데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경허선사가 자기를 백제의 신이라고 했어요. 백제. 그 백제도 내가 백제의 신이다 해가지고 그 백제도 오행으로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을 다스리는 신이다 그랬는데 경허선사가 서쪽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아까도 어디서요? 서문루에 올라왔었죠. 그래서 이 상자도 이 서쪽이고, 그 다음에 상자도 이거 써있나? 잘 안 보이네. 이거 상자와 이 금이 똑같이 뭐를 나타내요? 가을을 나타내요. 똑같이 서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백제의 신들도 서쪽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말을 하거든요. 가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안해요, 됐지? 그래서 이 경허선사는 아무래도 금을 좋아하고 서쪽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오행으로 말하면 이게 상자가 가을, 그리고 서쪽, 금도 가을, 금목수화투 중에 가을. 그래서 가을 기운이 그 어디를 따라서, 항맥을 따라서, 골목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싹 불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어떻게 불어? 띠를 이루면서 불어오니까 계속 불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띠를 이루어 서려 있구나. 고은 부의 진간객이요. 부의 진간객. 경허선사가 무슨 객 할 때 진간객은 뭐죠? 에이쿠, 띠끌 사이에서 세속을 떠나지 못하고 세속을 떠나지 못하고 얽혀있는 둘 사이에 얽혀있는, 즉 뭐예요?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이 고자는 허물고자. 허물고자예요. 허물고. 은혜를 저버린 허물이 있는 부자는 뭐요? 짐질 부자죠. 은혜와 의리마저 저버리고, 은혜와 의리마저 저버린 허물이 있는 뭐더라? 진간객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겠지. 당신이 승려였는데 한국 선불교를 일으키지 못하고 쫓겨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렸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의리는 의리. 모든 약속을 다 저버렸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했어요.
내가 떠난다는 저 시에 써 있잖아요. 삼수갑산에로 가는 저 시 말이야. 저 시 중에 13편에 써 있어요. 마지막 13수 중에서 서간이 13편이 있는데 그 13편 중에 마지막에 써 있죠. 내가 떠난다는 말도 못하고 사실은 대중을 모아놓고 그동안에 뭐하고 내가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이 교령만 흔들어 놓고 이 뜻을 펴지 못하고 선석을 물려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난다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그거죠. 은혜는 부처님의 은혜고 또 의리를 짐진 것을 버린 그 허물이 있다 해서 허물 곧자 의리를 저버렸다는 얘기는 약속, 대중과의 수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온 거에 대해서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진강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진강객. 무슨 객? 아직도 나는 진강객이더라. 뭐 속세와 이거를 같이 발을 양발을 들이고 있는 진강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기가 진강객인데 참괴 미충 방주심이라. 참괴 부끄러울 참이죠. 부끄럽다 이런 말이죠. 미 아주 부끄럽거나 미물도 여기서 미물은 뭐예요? 여기서 미충이 바로 뭐예요? 제비죠. 제비. 미물도 방문해 뭐를 찾아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찾아온다 이런 말의 주심. 그러면 여기서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남 갔던 제비는 반드시 또 돌아와요. 뭘? 주인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동안에 자신을 돌봐준 주인과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데 거다가 제비가 아니 다음에 할 거야. 괜찮아.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제비가 뭐 하나 물고 와주면 좋아? 낚시 하나 꼭 물고 오세요. 제비님 오실 때. 그래서 경허선사가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누구에 빗대고 있어요 지금? 이 제비에 빗대면서 제비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다시 찾아온다는데 부끄럽구나. 나는 여기서 주인은 뭐 부처님 아까 은혜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다시 찾아갈 수 아래로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찾아가. 은혜와 의리를 다 쳐버렸는데 제비는 내년 가면은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수 있지만 부끄럽게도 그 미물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찾아오는데 나는 찾아갈 수 있도다 없도다. 나는 다시 찾아갈 수 없구나 해가지고 제비를 빗대가지고 경허선사 스스로가 자신의 그거를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다 이런 얘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